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6.3 조기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와 반명 빅텐트 성사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향배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양대 선대위 관계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1부와 3부에서 각각 만나보겠습니다. 2부엔 품격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5일 월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 지난 3일이죠. 한동훈 전 대표와의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결승에서 종합 득표율 56.53%를 기록했습니다. 43.47%에 그친 한동훈 전 대표를 꺾었고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토요일에 후보로 선출됐는데 김 후보는 이제 어제였죠. 첫 일정으로 먼저 현충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네.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이후에 간 곳이 이 포천의 장자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센인이 모여 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08년 홀로 찾은 곳인데 이곳에 한센인 복지를 위해 행복학습관을 열고 이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했습니다. 이어 의정부 제1시장을 누볐는데요. 그러니까 김 후보가 강조해온 이 약자 복지와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관심은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죠? 그렇습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에 본격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단일화 추진 기구를 띄우기로 했고 이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당의 단일화 문제를 이름하기로 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반명연대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단일화 방식과 시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늦지 않게 단일화를 하겠다면서도 1대1 단일화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까지 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에 단일화를 하려면 늦어도 이번 주 초에 TV토론과 여론조사 방식 등의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먼저 헌정회를 찾았죠? 네, 한덕수 전 총리는 단일화를 국민의힘 측에 일임하고 유세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3일에는 헌정회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이죠. 네. 헌정회는 최근 이 대선 주자들한테 신속한 개헌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대철 헌정회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난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이 개헌을 위한 빅텐트를 치겠다면서 개헌을 완수하면 즉각 하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법원을 향한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 대선 개입이자 3차 내란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금 타겟이 조희대 대법원장인데요. 이 조 원장을 대법원에 겨냥해서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관련 문서를 다 읽었는지 공직자로서 답변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는 물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대법관수 증원을 위해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 3일에 이제 먼저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도 열었는데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재판을 담당할 고등법원 판사 탄핵까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3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일단 좀 신중한 대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당장 탄핵을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하거나 또 이 탄핵 당위성에 대한 여론을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파기환송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이라는 데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후보 이 고등법원 변론 기일이 오는 15일 예정돼 있거든요. 이에 대한 변경을 일단 요구한 상태고요. 기록 검토 여부를 증명할 이 로그 기록 제시, 이 대법관 측에 한 거죠. 로그 기록 제시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당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역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보는 이제 계속 민생에 집중하면서 굳이 이렇게 그런 대법과 관련된 사태에 언급을 세게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 약세 지역인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고향이 안동인데요. 이 안동 출신이라 사실 고향이란 점을 계속 부각을 하면서도 이 보수 텃밭이어서 보수 텃밭인 만큼 굉장히 이 후보에겐 취약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했지만 제가 정말로 뭐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느냐,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채무 조정과 비탄감 대책 마련, 임대료, 인건비 완화 등을 약속했는데요.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을 한 대법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이 일부 있었는데 이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란이 끝났습니까? 또 시작이잖나. 이거 못하게 막아야 살 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부터는 경기도와 충북을 도는 민생행보 이어갑니다.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죠.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현지 시각 3일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연말 깜짝 은퇴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후임으로는 그렉 아벨 비보험 부문 부회장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나이 94이죠. 버핏은 지난 1965년 이 버크셔 해서웨이 경영권을 인수해서 60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는 연평균 19%대의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최대 투자회사 및 90개 자회사를 거느린 경영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은퇴하더라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도 날렸네요. 예, 버핏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역이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과 함께 더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큰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버핏은 75억 명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3억 명의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옳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이 미국의 나머지 세계가 번영할수록 그게 우리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도 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 사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2천만 명 가까이 됐고 유심교체 95만 명을 넘겼습니다. 예, SK텔레콤은 최악의 해킹 사고에 따른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 이 유심 보호 서비스가 가입자 2천만 명을 오늘부로 넘어설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자동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로 2천만 명이 될 건데요. SK텔레콤은 이 로밍과 정지, 해외 출국 고객을 제외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 가입이 완료된 고객에게는 해당 내용이 문자로 전송되고요. 네. SK텔레콤은 또 유심 교체는 3일까지 95만 6천 명이 했고요. 공항 로밍 센터에 나가 있는 게 많아서 그쪽에 최대한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의 경우 하루에 20만 명 정도 신청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신청 고객이 760만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도에 따라서 오늘부터 SK텔레콤 신규 가입이 중단됩니다. 시작 일정은 있지만 아직 끝나는 일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 위에 올라가서 구식 무게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 탱크 공장을 시찰하고 최신식 탱크와 장갑차를 통한 육군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건데 이 공장의 명칭이나 시찰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포탄과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기회 삼아 군수산업 전반의 생산 증대와 현대화까지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 통제기와 구축함 같은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이제 육해 공군 전반에 걸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는 9일이죠. 러시아 전승절에 이 북한군 사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네, 어린이날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도로는 일찍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인데요. 남이분기점 1차로입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으로 미사에서 남양조금소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화도 부근 진출로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 부근까지 막힙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인제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조남 분기점에서는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논산 분기점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쪽인데요. 초월 나들목부터 정체고요. 반대 광주 쪽으로는 서원주 나들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네, 날씨 정보입니다. 24절기 중 7번째 절기 입하인데요. 절기명과는 달리 오늘 적당한 기온에 촉촉한 늦봄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은 낮 한때, 그 밖에 충청 이남은 밤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소량의 비 5mm 정도의 비만 뿌려지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듯 싶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은 소강 상태일 때가 보다 더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8도, 강릉 19, 대전 21도 등 17도에서 21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낮 기온이 보다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오늘보다 더 벌어지겠습니다. 바람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9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정격 인터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을 맡게 된 김재원 실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선에서 56.53%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 것은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치 활동을 이어왔고 그 정치 활동의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이 재조명되면서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당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이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는데 이 전략이 유효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단일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고 또 그런 열망을 김문수 후보가 약속을 했고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적어도 대통령 선거일까지 반드시 이 단일화 또 연대 그리고 대통합을 통해서 보수 진영 단일 대우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는 중요한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연대의 범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그 반대 세력을 제외하고 모든 그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모두 찾아가서 만나고 또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단일화의 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마음으로 응할 것입니다. 그 상황은 현재 정치권에서 대선 참여가 예상되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등 모든 부분들을 포괄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 대선 그 투표용지에는 김문수 후보의 이름 외에 다른 분들은 무엇을 다 양보하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선대위에서 물밑 접촉을 시작하고 있나요? 아직 선대위가 구성되면서 선대위에서 단일화 작업을 위해서 중앙선대위 기구로서 네. 단일화 추진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당 실무진들이 빨리 기구를 구성하고 참여 인원을 확정하면 단일화 작업에 본격 나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추진기구 오늘 가동됩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단일화 작업에 나서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단일화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국민들께서 또 안심하시고 이재명 세력의 그 국정 장악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고 보수 진영 단일 대우로서 경쟁력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중으로는 이 중앙 선거대책위원회가 가동을 하고 단일화 기구도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화 기구에서 이제 그 연대의 범위 그리고 또 물밑 접촉 이런 부분을 주도하겠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 측이 단일화 관련 룰과 모든 사안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의 지금 지휘권자는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단일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어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에게는 법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후보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등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김문수 후보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과 단일화 협상은 김문수 후보가 주도해서 결정을 하고 만에 하나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퇴를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 여러 가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일화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께서 네. 단일화를 국민의힘에 일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형식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할 때 그 조건을 스스로 조건을 세세하게 따지지 않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 건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그 단일화 방식을 결정해야 될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주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의 사퇴가 전제된 단일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네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주도해서 그 둘 중에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대선에 임하느냐라는 것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구성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선거를 위해서 단일화 작업에 나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주도 아래 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 등록이 11일까지인데 일정이 좀 촉박합니다. 단일화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순차적인 빅텐트 방안 아니면 동참하는 후보들이 모두 함께하는 원샷 경선 어느 부분이 선호되는 방안인가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네. 짧은 기간 내에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목표는 결국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히는 분들은 김문수 후보의 중심 아래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하나의 깃발 아래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국민들께는 반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적인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그 망치려는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는 큰 뜻에서 이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 모두 모여서 단일화를 거론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상황이고 또 네. 가능하지도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쉬운 상대부터 단일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첫 단계로 자꾸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후보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뭐 당명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거론되거나 또는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 드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라도 단일화에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각오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 의결기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을 갖고 있는 다른 당 후보와의 통합하는 것은 절차가 몇 단계 더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후보, 한덕수 후보 같이 단일화 작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께서는 개혁신당의 대표이시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보면 당장 단일화에 참여할 의사가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결국에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대한민국 반대 세력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화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믿고 인내를 가지고 최후까지 이준석 후보님과의 단일화에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임기 단축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 당시 50 당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인데요. 네. 그래서 소신이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돼야 한다. 즉 내각제 같은 다른 정치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네. 외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국민적 여망을 받아들여서 국민이 원하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이 원한다면 자기 희생적 결단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 등록일 전까지 일단 1단계라도 단일화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 중앙선대위 산하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구성하기로 어제 네네. 결정을 했고요. 그 단일화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면 빠른 속도로 협상에 나서서 단일화 작업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한을 두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단일화의 본질적인 의미, 즉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의 단일화의 목적과 정당성은 사라지고 또 다른 그 비판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결국 김문수 후보의 자기 희생적 결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가 주도해서 단일화 작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정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네. 아직까지 시한을 정할 만큼 협상에 나서지 못했고 심지어 기구까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봐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비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 본선 후보가 결정됐으니 좀 달라질까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 등장 이후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중에 상당 부분이 한덕수 후보 지지율과 겹치면서 결국 두 사람 다 지지율은 좀 빠진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대선 주자로 등장한 이후에는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지지율만 기록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덕수 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상당한 의문 내지 의구심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그것이 구체화된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미 결과를 만들어 온 적이 있고 그때의 그 경험과 그때의 그 국민적인 여망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후보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공통된 비전과 가치가 없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만으로 뭉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반 이재명 빅텐트 파괴력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는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확정 거짓말쟁이인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거짓말쟁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 이재명 빅텐트가 구성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이재명 반감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위험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투표에서도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총통제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그 불안감도 해소하고 또 본선에서의 그 국민적인 그 후보자 선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반 이재명 빅텐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이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한 빅텐트 내지 후보 단일화 과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안철수 의원 김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는데 이 요구엔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일단 안철수 후보님께서 조금 그 경선 과정에서는 주장이 달랐던 김문수 후보님을 높이 평가하시고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님은 지금 그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본선 내 득표력이 높다고 판단하시고 정말
충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안철수 후보님의 그 높은 식견과 그 견해를 어떻게 해서든 한번 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장에 후보께서 안철수 후보님의 화답에서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고려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님의 고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사숙고해서 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경선 과정에서 중도층 공략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는 그 살아온 인생이 과거 민주화운동 또 노동운동을 통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계층 또 사회적으로 좀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서민들과 함께 살아왔고 평생을 또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내지 중도층에 대한 득표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지금까지 살아온 분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가장 동지적 결속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중도층에 대해서 가장 경쟁력 있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중도층에서 더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중도층에 대해서 그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징표나 객관적인 판단과는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 위촉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동훈 전 대표님과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님께도 상의를 하고 좀 전달을 바랬고 그런 과정이 전달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동훈 후보님과 상당 기간 통화를 하면서 양해도 구했고 또 합류를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께서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한 그 상황을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기다리겠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런 자신을 유죄 판결을 했다고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정치 집단이 존재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확정된 거짓말쟁이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경우에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모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삼권분립 제도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판사를 전부 그 파면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집단이 있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상실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총통제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적인 야욕을 저지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민주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광포한 정치 집단의 그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그 여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는 형소법 개정안도 상임위에 상정했어요. 이 같은 내용 여론의 역풍은 없을까요?
여론의 역풍이 아니라 이재명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가, 이 국가 권력을 선거에 의해서 탈취하려는 집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정치 세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금은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네. 반드시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입니다. KBS 유머 1번지에 출연할 때였어요. 포절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됐어요. 제작자가 보고서 이거를 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젊음의 행진에 독도는 우리 땅을 딱 부르고 그 다음날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나 봐요. 저도 너무 깜짝을 놀랐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에 와달라고 독도에 들어갔더니 독도 경비대원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왔다고 포를 쏴줬어요. 예포를.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독도를 위해서 진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아니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기 우기고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5천만 애국심의 원천인 독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 나가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연휴 기간 동안 짧은 주기로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압골은 좀 약해서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고 또 불안정함이 강하진 않지만 내일까지 맑은 하늘은 보기 어렵겠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약해져서 기상 위험 요소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어린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중부 대부분 지방 오후 한때, 충청 이남은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오락가락 하겠는데요. 내일 소강 상태인 곳도 많겠고 이틀 합쳐서도 소량입니다. 남부지방만 상대적으로 많은 5에서 20mm, 중부지방 5mm 정도의 비가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강릉 19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등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1도로 야외 활동하기에 딱 좋은 기온대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18도에서 내일 20도로 약간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1도 등으로 일교차가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나절까지 서쪽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치 현안 살펴보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립니다. 충남 태안군 북서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정치 현안 가겠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대표님. 한마디로 참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정치나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 기틀이 참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대목으로 비춰지는 그런 애신이 많이 보도가 됐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는 참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 정치적 갈등, 이 반목과 대립이 계속 지속된 가운데 이걸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담아내고 녹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선거를 또 치르고 나도 여전히 그 한 사람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은 또 헌법 84조 가지고 날이 새는 줄 모르고 또 여야 간에 또 학자 간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빚어야 되나. 이런 참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참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이죠. 홍익표 대표님, 국정 운영에 공백은 없을까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대한민국 사회가 그 예를 들면 뭐 그 최소한의 이 관료적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운영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이 실제 운영하는 것을 떠나서 국정 운영이라는 거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그리고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훼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신에서 지금 최근에 권한대행이 그 네 번째 바뀌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어쨌든 한국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외국에서 보기에는 놀라움과 기이함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놀라움이라는 것은 이 비상계엄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이례적이고 그것을 평화적 시기에서 법적 제도적 절차에서 그 대통령을 아웃시키는 어떤 민주적 제도적 완성에 있어서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되게 놀랍게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권한대행이 계속 바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그 자꾸 파생되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기에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조 사회부총리,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대선 관리가 이제 대선이 30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안정되고 공정하게 대선 관리를 치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잘 그 정리를 해서 다음 정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세 협상을 지휘했던 최상목 전 부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안 맞고 이제 하풀이는 이제 경제부총리에게 한 그런 꼴이 됐죠. 참 이 모양새 안 좋죠. 물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이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그걸 또 문제 삼아 가지고 이제 이미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이 탄핵안은 국회에서 이미 계류되고 있는 상황은 뭐 틀림없습니다만은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최상목 당시 대행에게 정치적 압박이지 그걸 실행할 거라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결국은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결과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바로 그걸로 가지고 이제 탄핵을 가져간 것은
저는 이 부분은 지금 한 2달 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념 가치를 뛰어넘은 어떤 중도 보수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 나가면서 또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동작도 국민묘지를 이렇게 네. 참배를 하면서 이런 선영들 참배뿐만 아니라 사실상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 모욕과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회장 이런 세 분들은 거의 그 보수의 상징이나 뭐 다름없는 사람인데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좌파 우파 이 보수 진보 진영의 논란의 항상 중심에 서는 인사예요. 네. 그런 분 모욕까지도 사실상 민주당 인사로 참배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서 이걸 강포 경보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일정 부분 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 최상목 탄핵 이걸로 그냥 한 방에 날아갑니다. 박찬대 대행이 원내대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최상목 탄핵건을 갖다가 역풍 불 우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뒤에는 이재명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 이런 분이 민주당 후보로서 더군다나 대법원의 파기 한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지금 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가지고 가고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하고 대충돌이 일어나서 지난 3년 동안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진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심판과 청산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심판됐고 이재명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청산을 이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걸 수용해야죠. 네. 이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대한 이미지의 타격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좀 더 그 상황조사,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게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아마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외연 확장 이런 문제는 좀 더 부차적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네, 왜냐하면 후보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또는 이번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느냐 마느냐. 심지어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민주당이 발표한 어제 의총하고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제3의 내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기 의식이 발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중도층의 이탈이니 뭐 또는 중도 표심을 뭐 봐야 되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되게 한가해 보이겠죠.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인 그 대법원의 그 어떤 그 이제 법원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이게 뭐 그 기본적으로 뭐 저는 원칙적으로 어떤 누구나 그 법적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대원칙엔 동의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식으로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면서 밀어붙이기하고 사실상의 이번 대선의 정치적 개입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선택권과 대법원의 그 어떤 법원의 그 권한과 국민의 선택권 과정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느냐 이런 좀 더 그 공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고민을 대법원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아마 일단 좀 어제는 좀 톤다운을 시킨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에서. 네. 그래서 그 보류죠, 보류. 보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도부 위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린라이트를 준 거죠. 할 수 있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린라이트를 준 거니까 지도부가 판단을 하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보류라기보단 위임했다. 그 그린라이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의 그 격앙된 반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뭐 전 세계 또 언론 통해 가지고 타진이 됐는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최종 시민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것도 참 기네스북에 오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뭐 지금 이 한금 연휴 기간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긴급 의총을 하면서 내린 결과가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갖다가 이렇게 의결 결정을 하고 이걸 당의 지도부가 깊게 고민하고 의원총회를 열었고 그렇지만은 탄핵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협박의 뭐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사실상 좀 전에 홍 대표님 말씀대로 지도부에게 이게 이름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파기환송 시킨 서울고법에서 이걸 지금 이제 5월 15일 날 재판 일정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걸 연기하라는 겁니다. 연기하지 않으면은 이걸 상황이 좀 더 나빠지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보류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관이 이재명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의 다른 범죄로 이 재판을 가지고 긴급하게 대법원이 뭐 재판 선고 일정을 좀 앞당기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좀 상당히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이에요. 이 공직선거법 도입의 취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피선거권을 가진 이 출마자들이 이게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훼손시켜버리면은 이거 상당히 중대 범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이 지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버려요. 즉 그 말은 5년 동안 다음 선거에 출마의 자격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 법 도입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백현동 용도 변경부터 이 국토부 협박 압박이 있었다는데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뭐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도 2년 이걸 봐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또 거기다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사진 조작이다 그랬지만 8명 찍은 사진이고 그 4명 자기는 마치 골프 친 거 안 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유죄로 다 확정이를. 그러면 파기환송되면 이건 사실상 최종심에서 결정난 거고 서울고법에서 유죄인데 유죄라고 그러면 100만 이상을 말하는 의미인 건데 그럼 100만 원 이하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유죄면은 이재명 후보를 갖다 이렇게 뭐 그 유죄 파기환송 결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을 민주당이 이걸 사법 구태타다 대법원 그 찬성한 법관들을 탄핵하겠다. 또 대법관을 30명까지 정한하는 법안을 내고 또 대통령 재판 당선되면은 재판 중지법을 발의를 하고 이거 이래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겠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법안들의 취지. 이게 참 기가 차서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죠 이게. 그것이 뭐 그 실행이 될지 여부는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여러 가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예컨대 법을 만들어도 84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은 그냥 간다는 헌법적 해석이 나오면 그 법은 위헌 법률이 되죠. 그래서 그 효력을 잃게 되니까 그 법 자체는 84조의 해석에 기속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요.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문제는 좀 고민해봤어야 될 문제예요. 원래부터. 이번 사안과 별개로.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늘릴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의 숫자를 최소한 지금 14명에서 저는 한 그 2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에서 한 30명 정도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지금 계속 누적된 문제가 법원의 이 상고심에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워낙 그 소수의 대법관에 의해서 그 사건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의 원인이 된 것도 그 문제에 기인해서 그때는 상고법원을 두겠다고 그 거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제 그 이번에 판결하고 맞물려 가지고 가니까 약간 오해가 있는 건데 원래 그 사법부 개혁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 병목 현상, 대법원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방법 중에 유력한 것 중에 하나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도 지금까지 충분히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논의돼 있고 저 자신도 그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맞물려 놓으니까 자꾸 이제 다른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해도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논의하면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그거죠.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정치권이 예를 들면 뭐 그 현재 권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정부 여당이 뭐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보다는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검증되고 어느 정도는 그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을 하는 검증 시스템이 잘 유지되느냐 이게 더 관건이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좀 약하다 아직은 뭐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위법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당의 입장을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위법하다는 걸 이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첫째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그 충분히 그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단적인 예가 한 7만 페이지인가요? 그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보는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냐. 9일 만에 전원 합의로 가서 그 이루어진 것. 그다음에 소부에서 일단 다루다가 전원 합의체로 간 게 아니라 소부 자체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전원 합의체로 간 것 자체도 사실상 이거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상당수가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그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던 거 아니냐, 피의자 측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지적되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 지금 3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이 소위 대통령 선거하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자체도 그 대통령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이 헌법에서 그다음에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의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여기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다 뭐 옳으냐 이런 문제는 또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대법원의 이번 판결 과정이 이례적이고 아주 매우 이례적인 법원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거는 예단 처음부터 어떤 입장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거리 좀 한 발 띄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당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다. 저게 이제 일극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이재명 지금 현재 후보처럼 저렇게 뭐 제1당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 후보로서 과거에 DJ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뭐 그런 지도자를 물리치고 거의 압도적인 89점 거의 90%에 달하는 지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저 정도 대법에서 저런 재판부에서 저런 합의체에서 또 10명의 재판관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했는데도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사법체계상 이게 최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을 시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법에서도 이걸 다시 이제 사건을 넘겨받았지만은 유죄로 이건 때려야 되는 양형의 문제예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대법에서 재판 절차
사건 기록 제대로 재판관들이 봤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또 헌재 또 심판 이 절차의 불공정성 이걸 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헌재 심판 결과 결정되고 난 뒤에 이걸 국민의힘도 승복하고 또 지청에서도 승복을 다 했잖아요. 그런 마당인데 지금 대법원은 딴 거 없어요. 국민의 알 거릴리가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판정이 됨으로써 국가적 혼란과 국정 공백,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이걸 지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에 우리 대법원 유죄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게 두 분이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을 이끌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헌재의 선고에 대해서 승복이나 사과의 의사표시가 없고 이재명 대표도 일단 유죄 취지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왜 이런 행태가 이제 왜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그런 추문에 휩싸이거나 그러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은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도 예를 들면 대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런 사안들이 왜 일어날까요?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건 어쨌든 그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 이게 떨어진 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대법원 그 사법부보다는 수사기관인 이 검찰 수사 기소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내면서 사실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제 수동적으로 그걸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니 그 결론 자체가 동의하기가 쉽지 어렵겠죠. 거기서 이제 하나 파생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여러 차례 뭐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데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각자의 입장이 좀 이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는 서로의 입장이 강화돼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정치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는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그 사법부가 정치화돼 있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 두 번째는 이 사법부의 모든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뭐 지금 뭐 이런 일이 이미 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날 때마다 서로 이제 민주당도 그랬어요. 저도 뭐 인정을 하는 건데 뭐 저는 늘 법원의 판결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법원 판결이 전지전능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 판단 자체 판결 자체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절차적으로 1심은 2심의 그 항소에서 2심은 3심의 상고에서 뒤집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걸 하되 비판을 할 수 있죠. 이런 내용에서 비판하면 되는데 비판의 방식이 여야 그 정당들이 모두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첫째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법관이 정치화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그 어떤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한 6, 7년 전부터 최소 박근혜 정부 그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법부의 정치화, 그다음에 이 어떤 정치적 논란을 어떤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문 개헌 빅텐트가 좀 핵심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지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무소속 후보는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이제 제3지대 빅텐트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을 상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개헌이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 가치를 같이 거기에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빅텐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토요일 날 김문수 후보로 이렇게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단일화 협상을 이 3지대 빅텐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관문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이 사람 간의 단일화가 먼저 진행이 돼야 이제 흔히 말하는 3지대 빅텍터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관문이 참 이게 쉽지 않은 관문이다. 어찌 보면은 이게 잘 되면은 3지대 관문 입장에서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이 흔들려져 버리면은 사실상 시간도 지금 초읽기에서 제대로 된 그런 3지대 국민들에게 감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단일화는 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상 이 단일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과거에 좀 비판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유력 당선 후보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이 단일화예요. 비록 임시 방편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런 유력 대선 뭐 그런 가도가 지금 벌써 한 6개월 뭐 넘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지금 뭐 타 후보, 제3의 후보, 국민의힘 후보 뭐 다 넣어봤자 지금 나오지 경쟁이 안 되거든요. 이런 때는 단일화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단일화라는 것은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이 권력 의지가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본인도 그냥 아니 말로 한덕수라는 전 권한 대행에게 단일화라는 명분 속에서 그냥 자기 후보의 공당의 후보의 지위를 갖다 당선하자마자 바로 내어줄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명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네. 사실상 이 김문수 후보의 권력 의지와 또 한덕수 대행의 그런 이제 앞으로 비전.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유일하게 단일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에게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여론조사치가 이제 나와줘야 이 단일화는 좀 상당히 좀 순풍의 도시다는데 고만 해가지고는 이 상당히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반이재명 빅텐트, 개헌 빅텐트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시도는 계속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는데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김문수 후보가 후보 되기 전과 후보 된 이후에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미 칼자루 내가 쥐었다 이런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는 절대로 완주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못 되면. 그 비용부터 해서 또 조직적 지원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저쪽이 스스로 후보 등록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최대한 늦추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은 김문수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좀 더 그 높게 나오는 지지율 조사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하기보단 최대한 늦춰서 본인의 지금 그 행보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후보니까 제2 정당의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받고 그런 행보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5월 11일까지 늦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늦출 때까지 늦춰서 그때 가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김문수 후보 현재로서는 모든 칼자루는 김문수 후보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품격 토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책 인터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먼저 대법원 선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되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유독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 빠른 판결을 내렸나. 특히 대법원 판결이 9일 만에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은 되게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올해 여러 가지 이 법리를 검토했는데 속전속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빠르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평한 것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5년째 지금 판결을 내고 있지 않은데 네.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불만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슈를 더 키워줘서 국민의 판단에 대해 개입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심지어 사법부 안에서도 지금 일부 판사님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위 사법의 정치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지도부에 위임을 했는데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되게 비정상적인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제 바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또 그러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일부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류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분노하는 그런 심정도 이해하고 또 여러 가지 최악의 경우 가령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후보 지위를 박탈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이 탄핵하는 것은 안 바란다 이런 또 프레임이 발생하는 것은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명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자 대선에서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도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네. 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오히려 이런 사법부의 이 정책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오히려 총결집시켜서 네. 대선에서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15일로 잡혔어요. 형량이 문제일 텐데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그 선고가 언제 내려질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선고 형량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후보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내릴 거냐 이 두 네. 가지가 우리 초미의 관심인데요. 네. 만약에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는 형량이 내려진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는 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과연 법원이 그 정도 소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가 못 나오게 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냐 선거 전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냥 그 소위 말하면 선거제도가 그냥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대비한 법안으로 보이는데 이 적절한 법안인가요? 네,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사법적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또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 헌법 84조의 취지는 적어도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국정 운영이 안정적하기 위하여 사법적 조치를 면제해주자 그 기간 중에 그런 취지의 헌법 조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기소냐 소추냐 또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헌법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그 정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한테 이 문제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1차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2차 내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3차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 이런 내란 규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규정이니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권의 레토릭에 대해서는 그냥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엘리트들이 이례적인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가, 이례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받을 일이 있다고 봐요. 특히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유독 가혹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대응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국가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를 관리하기보다는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 나오는 총리, 이례적으로 야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대법원장. 저는 이것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아까 지지층 결집의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은 해주셨는데 이 중도층 민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번에 제가 강원도를 이렇게 쭉 돌면서 강원도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야박한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의 흐름들을 좀 봤어요. 하나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계엄령 선포한 거 보니까 그건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번에는 좀 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강원도에서도 생겨나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네. 강원도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지 않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아니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까? 왜 사법부가 그랬을까? 이런 얘기들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지금에서 본다면 그렇게 물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이 대선 판세에 그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일부는 물론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근데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강원도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다니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은 이 후보에게 뭘 요구하던가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경제가 이제 왜냐면 제가 시장을 다녔으니까요. 네. 거기에 상인들이 많이 계신데 경제를 좀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계엄령 이후에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매출이 떨어졌다. 이런 하소연들. 네. 그게 가슴 아프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불안하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불안하다. 좀 안정시켜달라. 이런 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전달됐고요. 후보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에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또 대책을 말하는 공약을 내놨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는 곳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거 되게 우리가 서울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심각한 것 같다. 민생 경제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장에서 보면서 경청한 그 느낌은 좀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도 되게 절박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시 공리공론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듣고 경청하는 것이 확실히 이 대통령 선거에 공약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피습 모의 제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 접촉은 자제하고 있다고요? 네, 그 제보가 들어와서 이제 경호하시는 팀에서도 조언을 하고 그래서 첫날은 둘째 날은 국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여러 가지 사인도 해드리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셋째 날부터는 이제 그 경고가 있는 다음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상한 제보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직접 접촉을 못하니 양해해 달라. 그래서 사실 좀 국민들이 오신 분들이 되게 서운해했죠. 심지어 후보가 경호팀에서 제공한 방탄조끼까지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입는 걸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그런 건 테러를 걱정할 정도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진영 대결이 심한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만 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좀 더 자유롭고 활달하게 우리 주민과 접촉하면서 대선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야박한 얘기지만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할 후보를 선출했다. 이게 과연 한때 집권당이 보여야 할 모습인가. 아무리 급해도 자기 당 생활을 오래 하고 자기 당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여야지 어떻게 누가 바깥에 있는 후보에게 양보를 가장 잘할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자기 당의 후보를 뽑는 이런 모습은 좀 정당 정신을 퇴행시킨 과정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싶고요.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 부분이 본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한 60%, 70% 가깝게 탄핵의 인용은 잘된 것이다. 또 탄핵이 됐어야 된다.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출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탄핵에 반대한 후보를 선출한 건 결국 탄핵에 반대한 30%에서 40% 이내의 국민들의 자기들 갇히겠다. 이런 결정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그런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압도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안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사퇴 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거국 통합 내각 구성 의지도 밝혔는데 출마 선언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은 계엄 선포와 국민 분열로 야기된 국가의 혼란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은 시의성이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개헌을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대헌하고 나면 그만두겠다. 그런 대통령 후보를 과연 국민들이 찍어줄까요? 개헌도 필요한
시대적 과제인 건 맞습니다만 그보다 더 급한 건 국민들의 민생,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슈를 잘못 잡았다. 그것 때문에 나온다. 그리고 현재 헌법의 5년 임기제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오판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3년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를 안정시키고 정상화하는 데 5년을 쓰는 대통령을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직 적극적이지는 않는데 개헌에 대해서는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위원장님은 이 개헌연대의 파괴력 지금 좀 약하게 보셨는데 이 개헌에 대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우리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략적으로 또 특정 후보에 반대하기 위하여 정책 카드로 쓴 게 아니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고요. 또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런데 항상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반대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개헌은 필요한데 개헌을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을 모으기 위한 카드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네. 좀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적 카드로 쓰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하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헌이라는 것은 뭔가 이재명에 반대하기 위한 카드니까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순수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게 돼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정책 카드로 쓰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전망은 어떠세요? 결국 단일화가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총리하신 분과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신 분들의 단일화가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제2기 정부를 약속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만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소위 친윤계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좀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을 때 국민들이 한 번 더 지켜봐 주는 것이지 그런 반성과 성찰 없이 정치공학적으로 총리와 노동부 장관이 다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은 국민들을 얕잡아보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 구상에 민주당의 뿌리를 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때 경선에서 졌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다. 그건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이고 김대중 대통령 영입해서 국회의원 도지사를 하신 분이 그런 감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간다? 저는 상상하기조차 싫고요.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 그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일생일대의 정치 생활에 오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정치적 효과 면에서 저는 그 위협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진영의 민주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러한 판단을 열어놓고 고민하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치욕스러운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지난 3일이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신 분들이 가장 아팠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현한 것이 논란입니다. 5.18 단체들 공동성명으로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도 광주 사태라는 것은 폭도라는 얘기라며 꼬집었는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참배하려고 한 것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저지했을 때 이분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어서 나온 광주 사태라는 그 표현은 그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소위 광주 학살의 원흉들이 했던 표현을 자칭 호남섬이라고 말했던 한덕수 후보가 얘기했다는 점에서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의 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죠. 저는 호남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할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단순 말실수다. 정쟁 수단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아니 말실수라고 하는데요. 그건 가해자의 표현이고요. 피해자들은 그런 작은 표현 하나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설사 그게 그분의 말대로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실수를 한 사람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민주당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윤 전 장관에 대한 기대나 우려 혹시 있으시면? 지난번 이제 선대위 발족식을 보면서 저는 참 뭉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대 대통령 선거 때 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했었고, 네. 크고 작은 선거 때마다 저도 직책을 맡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윤여준 전 장관님의 말씀이나 또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 말씀, 또 정은경 전 질병청장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지금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 와준 이 이유들이 하나같이 국가적 위기에 대한 통찰, 또 걱정, 우려,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해안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런 겁니다. 보수가 보수에게 실망해서 이재명 캠프로 왔다.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보수적인 인사들이 왜 이재명이 왔을까 하는 그 이유가 거기서 나타났고요. 수차례의 정치권 참여를 권유받은 정은경 질병청장이 폭정과 내란으로 파괴된 국민들의 일상을 마치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그 일상을 회복시켰던 그런 자기의 역할처럼 생각하고 들어왔다. 그 일상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좀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남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 중도적 보수, 합리적 보수들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통합 코스프레를 연출하고 있다. 득표를 노린 선거용 국민 기만이다. 비판하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느꼈습니다만 특히 3년이 지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세 번째 도전 아닙니까? 네. 확연히 품이 넓고 실제 대한민국을 좀 더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은 이 통합 행보가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해서 이제 트집을 잡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저한테도 네. 다른 진영에서 넘어오는 많은 현장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분들 따뜻하게 환영하는 그런 세리머니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또 지시하신 걸 들었거든요. 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좀 통합적으로 이 분열을 치유하면서 새롭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윤여준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중에서 한 얘기인데 좀 흥미를 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결이 다른 질문인데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순발력이 뛰어난 분이라며 자신의 순발력을 과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이제 그 어떤 즉석에서의 대응이 기민하고 현명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게 지나치면 과잉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경고겠죠. 네. 근데 제가 3년 전에 이재명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달라진 모습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의 연설이
그때 굉장히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즉석 발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이 가끔은 정제되지 않은 반응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한 10군데를 같이 수행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약간의 결은 다르게 말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소위 즉석 발언들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정제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순발력도 있지만 되게 정제된 대응은 되게 무게감이 늘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또 윤여준 장관님께서 조언은 좋은 대로 잘 받아서 또 그런 큰 실수가 없도록 잘 해야 되겠죠. 실제로 저희 언론이 지켜보는 바에 의해도 이번에 경청 콘서트라는 컨셉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가 다소 말을 좀 절제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평소처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